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이제 사흘 뒤에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 인사들과 대기업 총수들이 파리에 모여 부산 홍보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방문 이틀째에도 직접 한 표를 행사할 회원국 대표단과 만나 부산 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는 힘을 모을 때 극복할 수 있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 경험을 부산 엑스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은 역경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다는 사우디 리야드의 막강한 오일머니에 맞서 부산이 자랑하는 건 문화 엑스포입니다.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만남의 장이 될 거다. 경쟁 대신 연대하자며 나라별 맞춤형 제안도 약속했습니다. 110개 이상의 BI 회원국들의 박람회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판세가 워낙 치열하고 경쟁국이 공략할 수 있다면서 행사 참석 명단과 규모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5개월 만에 또 정상회담하며 친밀함을 뽐냈는데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509일 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또 13개 기업이 여러 나라 정상을 포함해 3,472명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7월 후발주자로 뛰어든 부산이 많이 따라잡았다는 게 내부 평가인데 182개 회원국이 나서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먼저 누르고 결선에서 이 유럽표를 모두 흡수해 사우디 리야드의 역전승을 거두겠다는 구상입니다. 개최지 선정까지 이제 사흘, 현재 판세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출구 전략을 세우는 대신 전력 투구를 선택한 윤 대통령은 국내로 돌아와서도 투표 순간까지 부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내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참석합니다. 한 총리는 28일 밤 진행되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과 만나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강조하며 부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출국을 앞둔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509일 동안 민관이 합쳐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13개 기업이 여러 나라 정상을 포함해 3,472명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발발 48일 만에 처음으로 4일간의 시한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의 최대 관건으로 꼽혔던 인질과 수감자의 단계적 맞교환이 첫날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다 석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 앰뷸런스가 이집트의 한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검진을 받은 인질들은 이스라엘에 인계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휴전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약속한 인질 50명 가운데 1차 석방자들입니다. השלמנו עכשיו את החזרת ראשוני חטופינו. ילדים, האימהות שלהם, נשים נוספות, כל אחת ואחת מהן עולם ומלואו. 이들의 석방 과정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나서 호송을 맡았습니다. 적십자는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집트로 넘어가 이스라엘 측에 인질들을 인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자국병원 5곳으로 분산해 이송한 뒤 정밀 건강진단과 심리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하마스 측에서 인질 석방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이스라엘 역시 지난 22일 타결된 합의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날 풀려난 수감자는 여성 24명, 10대 남성 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안지구 교도소 부근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스라엘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휴전 합의에 따라 휴전 기간인 오늘 28일 오전 7시까지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단계적으로 교환합니다. 양측이 최초로 합의한 인질 50명 외에 추가로 10명씩 석방이 이루어질 때마다 휴전 기간도 하루씩 연장되지만 휴전이 연장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카타르 외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질과 별도로 태국 국적 10명, 필리핀 국적 1명 등 인질 11명이 추가로 석방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4일 하마스가 석방한 인질 24명에 대한 검진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브리핑에서 석방된 인질 전원이 하체림 공군기지에서 신체 정신 검진을 마치고 가족과 통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태국과 필리핀 출신 인질들은 공군기지에서 자국 대표들을 만날 것이라며 그 뒤에 24명 모두 공군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돼 가족들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석방된 인질 중에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숨졌다고 주장을 했던 한나 카트지르시도 포함이 됐다며 이는 여러분이 공식적인 발표에 의존해야 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영하권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도심 풍경이 하루 만에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두꺼운 겉옷에 털목도리,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따뜻한 음료로 손을 녹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전날보다 13도나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13.7도까지 내려갔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이 밖에 파주 영하 4.5도, 천안 영하 0.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기록됐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밤사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더해지면서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주말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12도, 철원 영하 10도, 대전도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초반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기온 변화가 큰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행정전산망 셧다운과 조폐공사 나라장터 접속 지연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4번째 전산 장애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됐지만 정부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57분쯤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작업에 나서 오후 6시부터 기능별로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폐공사는 장애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는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뒤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4번째 전산 장애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단은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6월에서 계속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하루 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입찰이 1시간 정도 대거 미뤄졌습니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집중 접속을 하면서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됐던 가운데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와 학교폭력 문자 신고 시스템도 오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사이버 범죄 신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고 현재는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 전산망 장애와는 무관하며 이용자가 사람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구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용 기간이 만료돼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2심 판결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송에 이제껏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고 또 국내에 있는 일본 측 자산을 강제 집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나라 2심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이번 판결의 경우 일본은 다음 달 9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아내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됐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로 받아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법원조차도 이를 실제 이행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역시 국내의 일본 재산 목록을 확정해달라는 우리 피해자들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나라 주권과 재산에 우리 사법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주권 면제론이란 산을 또 한 번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피고가 국가이다 보니까 우선 법리적으로 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역사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고 일본의 자발적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지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은 파악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 33부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 발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내일 부산에서 만나 2019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 준비 방안을 조율합니다.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일 부산에 모입니다. 코로나19와 한일 갈등 등의 이유로 4년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 준비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8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고 3국 정상회의도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3국은 지난 9월 고위급 회의에서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현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연내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3국 정부 간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과학기술, 경제통상 등 3국이 정한 6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도출할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상황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을 좀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를 또 고려한다면은 북한은 너무 강하게 나무란다거나 비난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개최됩니다.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최근 한일 관계가 강화하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로 충돌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동맹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한반도 정세를 폭풍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향 파악의 족쇄였던 정찰 감시 제한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맞대응한 겁니다. 내부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이처럼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했던 군사 합의가 백지화되면서 강대강 대응에 따른 무력 충돌이 우려됩니다. 해상에서는 NLL을 무력화하고 육상에서는 신형 무기로 중무장하면서 공중에서는 무인기나 드론의 침투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고도화됐다는 점입니다. 아직 성능이 알려지지 않은 신형 무인기와 함께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군사 정찰 위성을 띄워 목표를 타격할 눈을 가지게 된 데다 전술핵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도 더욱 진보했습니다. 여기에 포탄을 받은 러시아가 위성 발사체에 이어 첨단 무기체계 기술까지 지원할 경우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전방에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장사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술핵 운용부대의 배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게 제 견해거든요.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일과의 군사협력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요 우방인 중국 등을 통한 대화 채널 복원 등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 위성 보유가 당당한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에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당 핵심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해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한 것을 두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도부 내부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시한까지 못 박으며 결단을 촉구한 혁신이발 초강수에 여론의 관심은 김기현 대표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호응 여부에 따라 내부 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거취는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김 대표는 예상대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고의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혁신위의 요구를 떠밀리듯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울산에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실제로 김기현 지도부의 불편한 속내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의 압박은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격양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TK 출신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해 지도부 내 우군을 보강하고 공천관리위 출범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도 김기현 체제 공고화를 노린 포석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이 달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만큼 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사로운 거에 연연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을 위한 큰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실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리를 지키면 본인도 죽고 당도 죽는다는 직설적 표현으로 김기현 대표의 이선 후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역시 조기 해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인적 쇄신을 둘러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공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다음 주 당무감사 결과 발표와 맞물리며 여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렇게 당 혁신위원회 등으로부터 험지 출마를 압박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오전과 오후 3차례에 걸쳐 의정 보고회를 엽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구민에게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거취와 관련한 김 대표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의도 대비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몸값도 높아지는 형국인데 여권에선 한 장관의 등판 전략을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내놓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내년 총선 등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대전과 울산으로 이어진 광폭 행보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전국 투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여권에선 현직 국무위원의 거취 문제라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한 장관 등판 전략을 놓고는 이미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를 이끌게 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등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해 서울은 물론 인접한 경기와 인천까지 바람을 일으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장관의 대야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선명성이 강한 야당 의원 지역구에 한 장관을 공천해 전체 선거판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전략입니다.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모든 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한다면 저는 그 시너지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주는 대신 선대본부장 같은 직책을 맡겨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도 빠지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총선에 나서지 않고 정부에 남아 장관직을 그대로 맡거나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차기 대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아직은 유효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권에선 한 장관 등판이 현실화할 경우 이준석 신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상당 부분 반감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다만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승패를 가를 중도층이나 무당층에도 확장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하마평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여권에선 한 장관 등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등판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한 장관 역할론을 둘러싼 여권 내 논의도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향한 거친 공격에 각종 설화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당권의 확실한 지지 기반이라 이 대표에겐 양날의 칼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정치인에게 열성 지지층, 이른바 팬덤이 있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지율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엇갈리는 여의도 법칙상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는 당 장악력, 때론 법과 제도를 바꿀 정치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77%의 지지를 받고서 지금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당원들의 어쨌든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당대표. 하지만 상대 당이나 반대 계파에는 다분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강성 당원들만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 없이는 승리를 거머쥘 수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단의 정치는 자칫 이들 민심을 등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분열과 혐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하.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국 공산당 홍위병과 뭐가 다르냐. 강성 지지층의 호응은 얻었지만 설치는 암컷, 대통령 탄핵 등 소속 의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이 대표가 경고장을 날린 건 이런 우려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로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당 기강이 너무 느슨해졌다. 경각심을 갖고 절대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당내 각종 설화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에게 친명계나 개딸은 분명 든든한 우군이지만 여권을 향한 막말이나 비명계에 대한 거친 행동은 당의 사활이 걸린 총선엔 전혀 도움이 안 돼 적잖게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중도층의 민심을 멀어지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또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고민 지점입니다. 이른바 팬덤의 딜레마가 사법 리스크에 이은 또 다른 장애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도 당 일각에서 옹호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도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한 건데 끊이지 않는 설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최강욱 전 의원 비상징계를 결정한 날, 친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최 전 의원 발언 현장에 있던 민영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소설 동물농장 안에서는 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하라는 당부에도 당내에선 최 전 의원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극약 처방에 나섰습니다. 총선 공천심사 때 후보자의 막말, 설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되는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건데 비명계에선 지도부 조치가 더 빨랐어야 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 코인 의혹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 당의 도덕성 기준이 무너졌다며 재기능 못하는 윤리심판원부터 바로 세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도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막말을 하고 있다. 막말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설치는 암컷 정도는 마음대로 내뱉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국민을 멍청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논란성 발언이 이어지는 배경엔 일부 인사들이 경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기대하는 탓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도부가 꺼낸 공천 불이익 카드가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을 기여금 형태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권 횡재세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은행권이 구상하는 상생금융 방안은 금융사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계호 정책위의장도 정부 여당을 향해 한국형 금융횡재세 도입에 동참해달라며 지금은 금융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에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시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변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또 경남 거제에서는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발생한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를 오가는 차들 뒤로 물이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화곡육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도로정비공사를 하던 굴착기가 상수도관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단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 물이 흘러넘치면서 관계당국은 제설제를 뿌리며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도원은 잠궈져가지고 물은 안 나오고 있고요. 제습제 싣고 가서 이제 작업할 거예요. 비슷한 시각 새벽 1시쯤에는 경남 거제시 장평동 신촌 삼거리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가포동 가포신항에서 9,900톤급 화물선에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수출용 열차를 배에 싣다 불이 난 건데 필리핀인 선원 20명은 다치지 않고 대피했지만
열차 2량과 굴착기 1대가 불에 탔습니다. 부산 노포동에 있는 야산에서는 인근 비닐하우스의 불씨가 산불로 번지면서 1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또 다른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 중인 경찰은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줄곧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건데 정작 피해자 측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포된 영상에서 다른 피해 여성 신원을 확보하고 불러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입니다. 혐의 성립을 가르는 건 상대방의 동의 혹은 인지 없이 촬영이 진행됐는지 여부인데 최근 조사를 받은 이 피해자는 당시 황 선수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황의조 선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의조 선수의 추가 소환 일정도 조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영상을 최초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한 황의조 선수의 형수 외에 다른 남성 1명도 명예훼손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사칭하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남성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힌 만큼 반의사 불발 원칙에 근거해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유정의 생명을 박탈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을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의 채모에 대한 2차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씨 채모에 대한 2차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앞서 모발 등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월급 빼고 모두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 사람들의 쇼핑 스타일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 가성비 좋은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파격 세일을 시작한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아침부터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개장 1시간 전부터 기다렸던 사람들이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하루가 반값이야, 반값! 1년에 단 한 번 거의 50% 할인되는 가격에 하나라도 더 쟁여두기 위해 손길이 바쁩니다. 평소는 비싸게 사 먹었는데 싸게 살 수 있어서 조금 더 사서 저장해놨다 먹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지점 매출만 1조 7천억 원, 지난해보다 22% 신장한 최고 기록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파격 할인 행사에 몰리며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20에서 30%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반값 세일이 가장 효과가 컸지만 가성비 높은 상품들도 한몫했습니다. 약간 흠이 있는 과일과 농산물을 40%가량 싸게 판 못난이 시리즈는
3일 동안 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편의점도 달걀과 닭가슴살, 우유 등 가격을 많이 낮춘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브랜드 우유들을 많이 선택을 했다면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이제 브랜드보다는 가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내리고 아이디어를 접목한 짜장맛 버거는 출시 일주일 만에 전국의 매장에서 하루 10,000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2,900원이라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푸짐하고 소스도 많이 나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치솟는 외식비까지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거품을 확 뺀 가성비 높은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부가 연 2%대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4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첫 출산, 다자녀 출산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서 금리를 1.5%까지 낮춰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보관인데 재원 마련이 과제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청년 주거 불안이 자산 격차와 출산 결혼 기피로 이어져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중금리의 절반 이하의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1년 가입할 경우 최저 연 2.2%로 최장 40년간 분양가 6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줍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서 6%대인 만큼 절반 수준입니다. 보다 넓어진 청약기회를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이에 대해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여기서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하한선은 1.5%입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4.5%의 이자율도 제공합니다.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워낙 집값이 높은 서울의 경우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을 제한해서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서울 지역 거주를 원하는 청년들의 경우 실질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원 마련과 국회 논의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추운 날씨에 인플루엔자,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가격이 병원마다 다 다른데요. 비싼 백신일수록 또 해외 제약사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인지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지던 독감이 겨울철이 되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는 37.4명,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의 유행이 심상치 않은데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접종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감수성이 떨어져서 야 그거 뭐 꼭 접종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독감 백신은 A형과 B형 바이러스를 각각 2종류씩 예방하는 4가를 활용하는데 모두 9개사에 11개 품목이 승인됐습니다. 백신 비용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주변 의료기관의 독감 접종비가 검색되는데 많게는 3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하기 나름일 뿐 효과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해외 제약사 제품엔 환율 등이 반영돼 더 비쌀 뿐이지 역시 효과는 같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면역과 항체 양이 달라섭니다. 이 때문에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중증 예방을 위해선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 2주 지나면 몸에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독감에 노출이 됐을 때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몸에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증 예방 효과라든지 증상을 약하게 앓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mRNA 백신이어서 부작용이 심하다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은 개발 단계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전염병과 병충해 예방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만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머리니에 감염됐습니다. 친구 머리에서 이가 20마리 있어요. 남자애들은 머리 다 밀고 여자애들은 머리 짧게 깎아서 막 그랬어요. 때문에 최근에는 머리니를 잡아내는 참빗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닿는 곳이면 벽이건 바닥이건 가리지 않고 벌레로 가득합니다. 최근 몇 년 새 그 수가 너무 늘어서 이제는 그냥 지켜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미치니까 일이 막 볼 때 몇 킬로 날아와 막 역사는 게 훌훌훌훌 날아올라마. 그럼 손님들이 이 옷을 털고는 이 벌레가 묻을까봐 훌훌훌 이러고 막. 생태계의 파괴자 황소개구리 잡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행사지만 올해부터는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일자리가 됐습니다. 바다도 강도 아닌 하천에서 낚싯대를 들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황소개구리 영역 확장을 막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토종개구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 크잖아요. 커가지고요 무섭고 징그러 좀 그 표면이요 징그러워가지고 못 만지겠어요. 인간과 함께 수억 년을 살아온 벌레. 과연 누가 승자의 자리에 설지 치열한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지난주보다 교통량이 20만 대 이상 크게 늘 텐데요. 김장철인데다가 스키장 개장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량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스키장 가기보다는 대전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요. 강원권에 비해 대전까지 가는 데에 30분 이상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곳곳으로 사고가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는 호남권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광주 방향으로 강천산 휴게소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단독 사고 처리 중으로 전면 차단돼 있습니다. 일대 담양 1터널 부근부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 나들목 부근의 사고입니다. 역시나 화물차 관련 사고고요. 4차로 피해서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이른 아침 작업 여파로 인해서 오산부터 무려 10km 구간이나 밀리고 있습니다. 작업은 점차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신다면 계양 부근 5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습니다. 2차 사고 대비해 주시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 방향으로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까지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초월 부근에서 꽉 막힌 정체를 맞이하겠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